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진우식 변호사입니다.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다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사라진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죠. 누가 없었느냐, 처음부터 없었느냐, 여야의 공방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어제 문재인 의원이 한 말씀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NLL을 충분히 이용했다. 대화록이 없더라도 진실을 알기에 충분하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진보 경향 어느 신문에서 한 말씀을 또 했죠. 문재인이 덫에 걸렸다. 민주당 지도부의 비노의원 말도 전하고 있습니다. 친노가 파놓은 늪에 민주당이 다 같이 빠져서 이제는 나올 수도 없게 됐다. 있지도 않은 NLL 대화록이 여러 사람 잡고 있는 중입니다. 7월 24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또 중부지방은 시간당 30mm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예측 불가능한 집중호우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장마 왜 이런지 일부에서 짚어봅니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전국 지방자치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부에서는 지자체 입장과 취득세 인하 방안의 실효성을 짚어봅니다. 정부가 2015년에 예정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재연기하자고 미국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당연히 뜨겁게 됐습니다. 4부에서는 전자권 전환 연기를 놓고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의 입장을 듣습니다. 저는 저기 출발사 지금 출발합니다.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뉴스 헤드라인. 주요 뉴스 살펴봅니다.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와 있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부의 취득세 연구 인하 방침에 대해서 지자체 반발이 심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소속의 17개 광역단체장 어제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방재정 악화, 지방자치정신 훼손 이런 것이 우려된다. 이 정책을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 지방정부는 취득세율이 만약에 절반 정도 이렇게 낮춰지게 되면 연간 2조 7천억 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들은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 논의를 벌이면서 아예 그 협의를 배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지금 야당 민주당도 지방세수 보존 대책이 좀 뒷전으로 미뤄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종합적인 지방재정 확충 대책도 함께 마련을 해야 할 때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예, 취득세가 인하된다고 해서 거래가 뭐 2배, 3배로 활성화되면 괜찮을 건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죠. 예, 그런데 이런 가운데 어제 조세재정연구원이 소득세를 인상하는 그러한 그 세제 개편 제안을 내놓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이 기획재정부의 그 연구 영역 과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했을 때 장기적으로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치세 수입은 늘리고 법인세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 이 방법도 제시를 했는데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이런 걸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 부담은 좀 줄이고 봉급생활자 연말정산 혜택 같은 걸 줄여서 세수를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부가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취득세 인하 방침을 이번에 밝히면서 지방소득세 인상도 한 대안으로 또 제시를 했거든요. 이 봉급생활자로서는 이래저래 좀 느끼는 신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봉급생활자만 이 피해를 본다. 예,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세제가 21년 전에 만들어졌죠. 이 기본 골격이 그때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그 소득세의 경우에는 면세자들을 많이 축소하겠다. 뭐 이런 방침이라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세제위원 아니십니까? 예, 세제위원인데 네. 그 뭐 저만 있는 게 아니고 몇십 명이 계시니까 이번에 8월 달에 이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들어가서 제가 살펴보고 다시 여기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국가정보원 댓글류 국정조사 본격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법무부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 가동이 되는 거고요. 이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역시 그 댓글 여직원의 인권 침해 문제, 그리고 이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하고 김영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점, 이런 것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그 황교안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 이 축소 압력 의혹 집중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특위는 내일은 경찰청, 모레는 국가정보원 기관 보고가 역시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제 받게 되고요. 다음 달 15일까지 현장 방문, 청문회 이런 것들을 엽니다. 이 증인 채택 부분은 여전히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예. 오늘 내일 이틀간 기관 보고를 청취하면서 계속 조율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증인 채택에 대해서 이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또 나가지 못할 건데,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증인 신청하는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요. 네, 저는 왜 야당이 그런 것을 집착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야당으로서는 이 선명해 보이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겠죠. 예. 충남 태안 해병대 캠프에서 희생된 공주사대부고 학생들, 오늘 장례식이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연결식이 오늘 오전에 이 학교 운동장에서 거행이 됩니다. 희생 학생들 시신은 천안 추모공원에서 화장 절차를 거쳐서 이 천안 공원묘원에 안장이 될 예정입니다. 날씨도 좀 흐린데요. 이런 속에서 태안 해양경찰서는 사설 캠프 대표로 불구속에 입건된 김모 씨를 비롯해서 이 관련자들 위법행위 여부를 계속 좀 수사 중인 상황이고요. 어제는 교관 세 사람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까지 좀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설 해병대 캠프 앞으로 허가제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폭력 사태. 지금 수사가 확대된다는데 주도한 인물들 신원을 확보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대자동차 측은 집회 과정의 불법행위에 관련해서 지금 관련자들을 고소한 상태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노총 울산본부 측은 사측 관리자, 경비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부상당한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오히려 더 피해자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몽구 회장을 정몽구 회장도 고소했죠.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속에서 울산지방경찰청 희망버스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20일 울산 공장 앞 집회에서 희망버스 측 사람으로 이 죽봉과 마이크를 든 채 펜스를 무너뜨리자 이렇게 고함친 인물, 그리고 이 현대차 직원들에게 뿌리도록 시위대에게 소화기를 나눠준 그 인물 신원을 확보를 했다 그러고요. 체포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민주노총, 민변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진보진영입니다. 이쪽에서는 이 탄압과 공안몰이로 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저께 주장을 좀 내놨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죠. 시간당 수십 미리의 물폭탄을 쏟아부어서 순식간에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쓸어갔습니다. 예, 소강상토로 접어들었다가도 갑자기 퍼붓는 이번 장맛비로 인해서 그제는 탄천 주차장에 차들이 침수되고 어제는 여주의 산사태로 100가구가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장맛비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언제쯤 벗어날지, 그리고 예고 없는 폭우에 대한 예측과 대비 어떻게 해야 할지 K외대의 방기성 예보센터장에게서 여름철 기상 상황에 대한 긴급 점검 들어보겠습니다. 반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저녁 강남역이 또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시간당 60mm의 폭우로 물에 잠겼는데요. 저지대라는 특성도 있지만 왜 강남역이 계속 이렇게 마치 자동차가 잠수함되는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60mm가 또 내리는 것, 어떤 기상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특성 중 하나가 강수의 집중도가 커진다는 겁니다. 199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20년 또 그 이후의 20년을 비교해보면 시간당 50mm 이상의 호우빈도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런 것을 본다면 앞으로 호우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따라서 장맛빛 중간중간에 폭우의 빈도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단지 비가 내린다고 무조건 사람들이 대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단기간 집중 강우로 이 피해를 주는 피해 특성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합니까? 사실 이제 비가 200mm가 하루 동안에 내린다면은 24시간 동안 균등하게 내리는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mm가 3시간에서 한 4시간 사이에 내리면 우리나라 어디 가든 침수되지 않을 곳이 없거든요. 또 산사태 발생 가능성도 아주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철 집중호우는 장마 전선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올여름 호우의 형태를 보면 이 전선의 영향을 받는 지역 가운데 강수량 편차가 엄청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현재 예보 능력으로는 전선상에서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정확한 비의 강도를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은 일단 산사태나 석축 붕괴 가능성이 높은 지역 주민들은 미리 대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상습 침수 지역 주민들도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어제 여주에서 시간당 114mm가 왔더라고요. 네네. 예, 114mm 같은 건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비가 많이 내린다라고 느낄 때가 시간당 한 10에서 15mm 정도 내릴 때 많이 내린다고 봅니다. 시간당 30mm 이상 내리면 폭우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정말 이러한 형태도 강한 소낙비 형태인데 제가 기상예보자 생활을 한 35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을 시간당 70mm 정도까지는 봤습니다. 근데 정말 앞에 하나도 안 보이고 양동이를 하늘에서 물을 쏟아붓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도.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당 114mm가 왔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올여름은 처음에 중부에는 마른 장마가 계속이 되다가 날씨 분단선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지금은 중북부에는 폭우가 내리고 남부에는 또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좁은 한반도에서 흔하지 않은 기상 상황으로 보이는데 왜 이런 날씨 분단선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올여름에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이례적으로 빨리 확장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하다가 위도 30도 부근에 중부지방에서 북쪽의 고기압과 대치를 하면서 중부지방 쪽으로 이제 장마전선이 형성됐죠. 이 두 고기압이 기싸움이 좀 팽팽해지면서 이때부터 반쪽 장마다, 한 지붕 두 가족이다, 날씨 분단선이다 이런 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좁은 국대에서 전혀 다른 기상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바로 이러한 두 고기압의 극단적인 이런 형태가 중부지방으로는 연일 비와 폭우를 내리게 한 반면에 남부지방으로는 아주 이례적인 폭염을 발생시킨 것이죠. 예, 유독 그런데 이 강원도 지역 그리고 이 중북부, 이 경기도 위에 중북부 여기에 이제 폭우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일단 북한하고 중부지방으로 장마전선이 계속 이치하다 보니까 일단 중부지방으로 폭우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중부지방에서도 경기 북부나 강원 북부로 폭우가 집중되는 것은 이게 올 여름 장마에서 보면 장마전선이 남북 진동을 하면서 주로 밤이나 새벽에 경기 북부나 강원 북부 쪽에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쪽으로 상당히 강한 폭우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 예, 옛날에는 1년 강우량의 3분의 2가 여름 석 달 동안 내리다가 이제는 1년 강우량 절반이 이틀 동안 내린다고 그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리고 매일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것이 마치 스콜 현상 같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아일대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기온 상승이 세계 평균보다 1.5배 이상 빨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일대 기후로 변해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기온이 오르게 되면 대기 중에 수증기 양을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호우 집중도도 커지고 또 예전처럼 일정한 지역에 비슷한 강수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좁은 지역에 국지적으로 이제 폭우를 쏟아붓고는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비가 그치고 말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열대성 스콜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나 아직 열대성 스콜 같은 메커니즘으로 변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시간이 참 부족해서 더 많은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농작물에는 일조량 부족으로 2차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장마 언제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까? 일단 오늘 장마전선이 남부지방으로 내려갑니다.
당분간 장마전선이 이제 제주군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동쪽 5km 상공에 저지저기압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이렇게 저지압이 만들어지면 북쪽의 고기압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런 상층 저지압이 만들어지면 7일 이상 버티거든요. 따라서 장마가 좀 예상보다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예. 뭐 좀 빨리 끝난다고 지금 봐도 8월 3일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예. 저희 그렇게 K웨더 예보센터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예, 전책의 출발사심 1부였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예, 전책의 출발사심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 45초입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봅니다. 김정인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잠수교 한강 수위가 5.89m인데요. 차량 통행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주변의 한강 다리를 살펴봐도 성수대교, 영동대교 모두 소통이 좋은 편인데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이어지는 분당수서로 도심 쪽으로 수서와 탄천 사이로 차간거리 좁힙니다. 강서 영등포권의 서부간선도로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오목교, 안양교에서 금천교까지 가까이 시속 20km 미만 정체로 이동하고요. 도심 쪽으로는 신정교 부근 지나는 데만 차간거리 좁힙니다. 국회대로 외곽 인천 쪽으로 가는 길 목동교 위에서 힘겹습니다. 1, 2차로 중심으로 차간거리 좁히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는 신월나들목에서 목동교 지날 때까지 여의도 진입하는 데 쭉 밀리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부터 이촌동까지,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 쪽으로 각각 여의도권 통과하기가 힘겨운 상황이고요. 반대편 공항 쪽으로 가는 데는 잠실대교부터 동호대교,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올림픽대교부터 청담대교, 동호대교에서 이촌동 지나는데 차간거리 좁힙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취득세율을 영구히 인하하기로 했죠. 그동안 당정청은 취득세 영구 인하에는 동의하면서도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취득세율 인하 폭과 시기, 세수 부족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8월에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취득세가 인하되면 지방세 세수가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취득세 인하 방침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김홍환 박사 전화 연결해서 지자체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취득세 인하 방침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声明을 발표했는데 취득세 인하에 반대하는 이유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현실적인 이유로서 취득세가 시도세에서 비중을 크게 차지하기 때문이고요. 예. 원칙적 차원에서 지방세는 지방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시도와 협의 없이 이것을 정책 목적 과세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방세에서 현재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방세 전체로 본다면 2011년 기준으로 26.5%를 차지합니다. 다만 취득세가 시도세이기 때문에 예. 시도세에서는 36.5%를 차지합니다. 예, 36.5%요? 예. 예, 그리고 지방세 전체로 보면 한 4분의 1 되는 26.5%. 예. 예, 취득세 인하로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 어디입니까? 예, 특별시와 광역시는, 예. 특별시 광역시와 도는 이제 세목을 달리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별시 광역시가 세목이 더 많기 때문에 취득세 인하는 도 지역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예. 특히 경북과 전남 등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북, 전남, 이런, 예, 도가 타격이 가장 크군요. 예, 예.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인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취득세가 또 인하가 되더라도
이 부동산 거래만 활성화되면 지자체가 손해보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될 말을 하는데 문제는 예.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집이 사고 팔려야만 사실 지방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취득세 인하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2억 원인 집이 있다면 그게 내년에 4억 원이 된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취득세율과 관계없이 주택을 구입할 것입니다. 예. 그러나 취득세율이 0%여도 집값 상승 기대가 없다면 전월세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장이 그렇고요. 이것은 국제세제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나 지방세연구원 등의 각종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학술 논문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그 취득세를 내리지 말고 이 양도세를 내리는 것이 그 부동산을 활성화하고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법이 보다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주택을 사용 목적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예. 주택 가격 상승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익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그 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것이 주택거래보다 더 영향을 더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지사 협의회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왜곡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감면 시기 동안 주택 거래가 반짝 활성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주택 수요자가 취득세율 인하 적용 시기를 기다려서 그때 이제 주택을 구입하거나 혹은 먼저 계약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번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검토가 발표되면서 주택시장이 아마 올스톱됐을 것입니다. 주택 수요자들이 정부 발표대로 모두 8월까지 계약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렇게 취득세가 간헐적으로 감면이 시행되면 시장의 정상적 거래가를 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예, 방금 이 취득세 인하가 인하 발표가 있고 나서 그 시장이 올스톱된다 이랬는데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경우가 6월 거래가 9,027건, 9,027건이다가 7월 달에 1,054건, 1,054건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거래 질벽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취득세가 인하가 되는 것이 확실해졌으니까 이 인하가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그 연말이 아니겠죠. 내년 연초가 되겠죠. 그때까지 거래가 그게 실종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신뢰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취득세를 어느 시기에는 높였다 어느 시기는 낮췄다는 거는 조세 형평에 있어서도 맞지는 않는다라고 생각되고요. 이 자꾸 취득세 감면을 반복하다 보면은 시장 자체가 구매자들이 그 시기를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신뢰감 있게 꾸준히 유지하는 어떤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정부에서 지금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 정부가 앞으로 뭐 어떤 방안이든지 지방자치단체를 굶기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정부가 전액 보존해 준다고 해도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반대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일단은 저희가 어제 시도지사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취득세로 인하 자체를 이제 반대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정부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좀 어렵지만 그 내용이 합당하다면 그리고 그 보존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도가 참여해서 그런 기회를 준다면 뭐 이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영구 인하를 반대하는 것은 정책의 호불호보다는 세수 부족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수 부족도 있고요. 예. 그리고 취득세, 그러니까 지방세를 중앙정부가 이렇게 마음대로 활용하면서 뭐 메꿔줄게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많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문제에서 중앙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왔기 때문에 신뢰 문제도 여기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족한 지방세를 메우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의논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방 소비세, 지방 소득세 같은 지방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있고요. 지방 교부세 확대, 이 이제 국가가 중앙 정부가 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를 더 많이 주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또 마지막으로 지방 사업을 앞으로 중앙에 이전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예. 이 방안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세출 구조조정 현재 중앙 사업을 지방 돈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은 취득세와 관련 없이 진행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행정의 책임성으로 해서 반드시 좀 진행될 필요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소득세, 소비세, 교부세 중에서 만약에 소득세는 시군에 갑니다. 예. 시도로 오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 방안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현재 5%인데 부가치세 10%로 인상하겠다는 것을 2010년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아직 이걸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것과 따로 그래서 5%는 반드시 올려주고 만약에 취득세 감소분을 전부 이제 소비세로 보존해 준다면 그것을 아마 논의가 가능한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예, 취득세 인하에 이 반대를 한다는데, 예, 만약에 취득세 그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하는 다른 어떤 조치, 무엇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그 주택가격 상승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않는 한, 예. 이게 좀 어려운 문제고요. 아까 말씀하신 양도세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예, 근데 주택 가격이 무한정 계속 그 상승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주택 가격을 저희가 이제 올리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최소한 물가 상승률 정도를 유지한다면, 예. 이제 우리가 사용 목적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연착륙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현재는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택 구매보다는 전월세를 이용하고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은 지금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폭등했던 주택 가격이 지금 이제 예.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택 가격이 우리 경제 현황에 비해서 현재 1인당 소득에 비해서 너무 올랐다는 거죠. 예.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군요. 시도지사협의회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시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이 국회 법이 이제 이거는 지방세법이나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 이게 이제 법이 가게 됩니다. 중앙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시도지사님들의 개인적인 뭐 그런 것들까지 다 동원해서 의원님들께 지방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시도지사 협의회 김홍환 박사였습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취득세 인하에 대한 지자체들이 반발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취득세 인하 방안이라는 카드를 내놓은 건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 하나 때문이죠. 과연 취득세 인하가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려내고 비현실적인 전셋값 같은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부동산 전문기자인 헤럴드경제 장용동 대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장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취득세 인하에 대한 지자체들이 반발이 사실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시점에 취득세 영구 인하 카드를 내놓은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시장이 좀 다급해졌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취득세 인하 문제는 뭐 저는 세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과거부터 뭐 지난 97년도 외환위기 이후부터 이 취득세 문제는 세율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줄곧 나왔던 문제고요. 예. 또 사실 뭐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취득세는 인하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산세는 다소 좀 올리는 게 맞다.
그러니까 보유세 기준으로 부동산 세금을 매기는 것이 맞지. 처음에 들어가는 출구에 있어서 이 취득세 문제는 높이 상향 조정한다면 좀 다소 어려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세제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경우에 취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자라고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매번 불발됐던 이유는 뭐 앞서서 이제 지자체들 반발 들으셨은 것처럼 바로 이제 이 지자체 세수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 지금 갈수록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난해 금년에 정부에서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서 지원해준 국고의 규모가 1조 원가량이 거의 드는 것을 보면 그게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아킬레스건에 걸려서 이 부동산 세제를 조정하지 못했던 건데요. 효과적인 면에서 본다면 과거에도 그렇고 지난해 또 금년 상반기 보시다시피 거래가 취득세의 감면으로 인한 거래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그만큼 거래가 비교적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세제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소 조정하는 것이 좋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시각은 일반 국민들의 시각은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취득세를 인하해서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살린다면 다소 큰 어떻게 보면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가 돌아가야 부동산 시장이 돌아간다라는 원칙은 맞지만 경제의 발목을 또 부동산이 잡는다면 다소 어렵기 때문에 취득세를 인하하는 것이 그리고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맞다. 이제 이런 측면이 하나 존재하는 것 같고요. 예. 또한 국민들의 여론 측은 취득세를 인하해봤자 가진 자들의 어떻게 보면 이 도움뿐 일반인들한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느냐, 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실제로 취득세 인하에서의 그 효과가 일반인들이 보기보다는 이 증여를 한다든지 하는 강남권에서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정부 내부에서는 역시 이제 보전만 된다면 이 부분들이 충분히 연구 인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소득세나 소비세 이런 국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방으로 좀 돌려주는 문제 이런 것들도 아울러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종합적으로 취득세 그 연구 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더 제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예, 구체적으로 지금 취득세를 얼마나 인하할 것이냐 이런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행은 그 1주택의 경우에 이 구억원 이하는 2%, 구억원 이상은 4%이지 않습니까? 이 네네. 사실 그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근데 이번에 이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로 낮출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 내부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이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어느 정도의 연구 인하를 해놓고 묶어놔야 되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그 외국에 비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외국에 비해서 특히 이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가 취득세율이 높은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예. 예를 든다면 다른 외국인들 미국이나 프랑스나 다른 외국인들을 보면 대략 한 0.5% 정도에서 위에 이제 상관 평균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억 원대 기준으로 그 밑과 위 2%와 4%대 이렇게 구분이 지금 되어 있고요. 예. 다만 지금 감면을 해주는 이 기간 동안에는 민주당이 제시한 안들이 이제 일부 수용이 돼서 9억 원대 그리고 12억 원대 이하 그리고 12억 원대 초하 이렇게 3단계의 구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아마 이제 이게 8월에 정부의 안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면 대개 1%, 2%, 3% 이런 기준이 지금 감면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야당도 동의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 기준이 들 확률이 가장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상당히 이제 높은 부분인데 지금 현행보다는 이제 절반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장 기자님에게 의견을 하나 구하고 싶은 것은 이 9억 원 이하 또 9억에서 12억 또 12억 원 이상
이렇게 3단계로 예컨대 나눈다고 합시다. 그래서 네. 지금 지금 현재 뭐 언론에서 예측하는 대로 이 취득세를 1%, 2%, 3% 이렇게 3단계로 한다면 이 불과 그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이 얼마 안 되는 돈의 차이로 1%를 더 물어버리는 예? 네, 그런 이제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경계선에 맞물려 있을 때에 이제 문제가 되고 예. 그 경계선에 있는 것이 풀릴 때도 역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제도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규제에 같이 포함된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1%를 내고 1%를 더 내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고요. 그러나 이건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계에 9억 2천만 원과 9억 원 8억 9천만 원과의 차이, 그 다음에 11억 9천만 원과 12억 1천만 원의 차이, 이런 차이에 어떤 그런 경계선의 문제는 어떻게 정해도 이제 그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고요. 예. 다만 금액을 왜 9억으로 했을까, 왜 12억으로 했을까, 이 합당한 근거들을 좀 제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집값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이 취득세율을 정할 때 90년 당시에 비해서는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세율 부분에 있어서의 그 규모도 역시 이제 값에 따라서 좀 올라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 존재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밑에 부분은 좀 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소규모의 주택, 조금 싼 주택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낮출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그 취득세를 인하고 재산세를 올리는 것이 그 장기적으로 합당한 방안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금 생활만 하는 분들이죠. 네네.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올려버리면 결국 그 자기가 오랫동안 투자봐 살고 있던 그 주택을 내놓아라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부분들이죠. 사실은 이제 세제의 어떤 정상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부동산의 자산이 좀 많은 부분들,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재산세를 좀 많이 내는 것만은 이제 내야 되는 것만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의 지금 대개, 평균 규모가 한 77% 정도 되는데, 이 77% 되는 자산을 다 누가 가지고 있냐면, 역시 이제 50대에 상회하는 예. 그런 베이비 부모들의 이제 은퇴 시기, 그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출구를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2008년도 이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폭락해서 베이비 부모의 은퇴원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자산으로 좀 노후를 좀 30년, 20년, 30년을 견뎌가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게 거의 이제 반토막 정도가 나면서 사실은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노후에 지내야 되는 어떤 그런 자금이나 여러 가지 부담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를 또 조정을 하면 이제 그런 분들의 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다른 금융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터주는 것이 필요하고 역시 세제는 정상적인 위치에 올려놓고 그 정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적용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투기 목적과 그리고 정상적인 보유 이 두 개를 구분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어떤 그런 적용 범위 문제 이것도 이제 또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들은 우리 같은 경우에 과거에 투기적인 성향에 의해서 집을 여러 채 구입하신 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여러 채를 구입했다고 해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집을 여러 채를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처럼 이제 전세가 상당히 매물 품질환이 빚어지고 할 경우에 가진 사람들이 집을 좀 사서 전세를 놓기 때문에 전세자들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보면 자금이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전세를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입장에서는 또 긍정적인 효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투기적인 어떤 그런 목적, 그 부분은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정확하게 산정하고 매겨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재산세나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구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좀 여쭤보겠는데. 네네. 예, 우선 지금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6월까지 취득세 일부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다가 당장 7월부터는 취득세가 제대로 나가게 되니까 거래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9,027건에서 1,054건으로 푹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취득세 영구 인하한다 이러니까 이것이 현실화되기 될 때까지는 이 집 거래하지 말라는 신호 보낸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상반기에도 취득세 인하를 놓고 뒤로 떠밀리면서 입법이 떠밀리면서 거래 절벽을 두 번이나 이제 겪었던 경험도 있고요. 예. 또 이 취득세 감면의 효과가 만료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급감을 하는 이미 이제 거래를 다 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정상적인 세율을 내게 되면 급감하는 그런 추세가 이제 매번 나타나곤 합니다. 아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규제선에 얽혀 있는 문제하고 이제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예. 이번에 역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분의 1로 이제 줄었습니다. 거래 건수가. 바로 이제 비수기하고 지금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시기고요. 그리고 또 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 내수 부분이나 또는 해외적인 어떤 경제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 쉽사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일반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이제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거래 절벽은 지금 여름철에 비수기하고 맞물리면서 앞으로 상당 기간 9월에 이제 좀 다소 가을철 이사가 좀 시작되고 하는 부분이 올 때까지는 거래 절벽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고요. 뭐니 해도 좀 시장에 그렇게 잠재적으로 주택을 살려고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시장에 나와서 좀 집을 사고 그게 거래를 돌리고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좀 회복이 되고 전세도 좀 완화되고 이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분들이 향후에 이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가격 불안 더 떨어질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가격 불안의 어떤 그런 심리가 상당히 내재해 있어서 더더욱 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에 어떻게 보면 신뢰성을 주는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제 시간이 한 10초밖에 없는데 이 지자체에서 얘기하는 취득세 인하 하는 대신에 양도세 인하하자 이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산출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장용동 대기자였습니다. 예, 지른식의 출발사침 2부 함께 하셨습니다. 8시 뉴스를 들으시고 8시 10분에 이어갑니다.